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고려인 후손들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드림 코리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 위주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8만 명 정도가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이제 안산의 띠골마을 네, 서 변호사님. 띠골마을. 네, 사시는데 한 만여 명. 광주광역시의 고려인 마을 4,000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방마을 3,000명, 그리고 수원과 천안에도 지금 고려인 마을이 형성 중이라고요. 네.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이제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죠.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까지 고려인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실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했던 것인데요.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예산이 편성되니까 쉽게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어떤 그 지원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그런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좀 마음 편하게 주로 지내실 수 이제 있나요? 네, 근데 뭐 직접적인 어떤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특별한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뭐 문화 사업을 한다든가 이분들의 어떤 복리 후생을 위해서 이제 적절한 사업을 그때그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이나 인천에 많이 사시는 건 아무래도 이 직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단이 네,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최근에 한 2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상대적으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네. 많이 사시고 안산과 인천은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군요. 고려인 문제 얘기를 하자 보면은 비자 얘기를 제일 먼저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이유가 네. 뭘까요? 이게 지금 좀 법률 체계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네. 일단 고려인 본인들은 물론이고 이제 그분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부족하게 돼 있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고려인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동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동포? 느낌, 감정은 네네. 그렇습니다. 동포면은 다 똑같은 비자를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 동포법이라는 법에서 동포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3세까지만 그러니까 조부모가 대한민국 혈통인 사람까지만 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4세부터는 제2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제2동포 비자도 못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3세까지는 다 제2동포 비자를 주느냐? 그것도 아니어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러시아 국가 쪽만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무부 시행 규칙 등을 통해서 그 중앙아시아 국가는 불법 체류자가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네. 이제 제2동포 비자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H2를 주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3세까지만 되니까 4세부터는 제2동포 비자를 못 받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한국에 이제 가족 친지 방문으로 F1 비자로 오는데 또 그것이 만 19세가 넘으면 안 줘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C3-8이라 그래서 단기 방문 비자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비자를 주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 정리가 네. 안 되시잖아요. 전혀 정리가 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혼선을 빚고 있죠. 네. 이거를 어떻게 좀 간략하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정리정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그러니까 살기 편한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인 거군요. 네, 원래는 이제 영주 비자가 제일 좋은데 네. 그것까지는 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한 번에 부여될 수 있는 비자 중에는 제2동포 비자, F4 비자가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죠. 네. 어떤 비자, 이렇게 좀 고려인 입장에서는 이제 비자 문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원래 국적은 러시아다 보니까 네. 비자 F4입니다. 재외동포 비자.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개념이 거의 뭐 영주권이랑 비슷하죠. 많이 네. 비슷하죠. 왜냐? 비자 한 번 받아갖고 여기 한국 와서 외국인 등록증만 만들면은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네.
처음에 2년짜리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일단 이동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은 어떻게 보면 뭐 영장 말고는 거의 제한이 없죠. 근데 우즈베키스탄 다른 나라들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거기는 또 H2라는 방문 취업 비자가 있어갖고 거기 또 기간적으로 제한이 있거든요. 제한이라는 게 결국 H2 방문 취업 비자로 들어오면 처음에는 3년까지 네. 연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디 공장 다니고 있다. 그때 플러스 1년 10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연장하면은 토탈 뭐 4년 10개월이죠. 그게 끝나면 다시 나가야 돼요. 한국에서 나갔다가 고향 가서 다시 뭐 비자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F4 비자, 맨 처음에 말씀하신 재외동포 비자는 직업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원래 옛날부터 네. 쉽게 말하면 H2 비자는 손으로 하는 일, 공장 뭐 어디 그런데, 네. A4 비자는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무실에서 사무직들이. 네, 사무직 그랬는데 2015년 2월 달인가 그때 또 법이 바뀌어갖고 개선이 돼갖고 F4 비자도 공장 다닐 수 있다. 물론 거기에 좀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취직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준 네, 거네요. 넓혀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비자 문제는 어디서 어떤 사람들한테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말씀드린 4세 문제가 일단은 부각이 많이 됐고요. 네. 당장 왜냐하면 4세들은 이제 주로 한국에서 이제 성장 과정을 다 거쳤는데 이 사람들을 한국에 계속 있게 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제 한국인이란 정체성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친지도 있고 한데 아무도 없는 우즈벡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외동포 비자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 노무라 그래서 별 기술이 필요 없는 손으로 그러니까 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에는 그 종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고려인 분들이 한국말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데 또 취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놨으니까 결국에 취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취업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불법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런 문제 그리고 뭐 기타 의료보험이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죠. 사회보장책이 전무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도 이제 다문화 가정과 비교했을 때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네. 다문화 가정은 심지어 이제 이런 서비스까지 하더라고요. 출장 한국어 수업을 해줍니다. 근데 고려인은 이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한국어 교육에 관해서는 전무한 실정이죠. 그런 것도 시급하고요. 그렇다면 이 고려인 4세는 쉽게 말해서 그냥 외국인이라는 얘기네요. 법적으로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3개월마다 한 번씩 출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비자 종류가 이게 네. 방문 비자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관광 비자예요. 그래서 관광하는데 뭐 90일 이상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광만 하십시오. 당연히 취업도 안 되고요. 뭐 교육도 들을 수 없고 그런 비자입니다. 원래 주는 비자가. 그러면 고려인 4세는 2017년 11월 현재 한국에 5천 명 정도가 거주 중이라는데 네. 4세면은 연령대가 10대 후반, 10대 중후반 여기가 제일 많은가요? 네, 아직 이제 대학 가지는 않은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중고등학생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런 학생들은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어가 제일 이제 능통하고 러시아어는 잘 못하고 예를 들면 그럼 이런 학생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법적인 그러니까 서류상의 모국인 우즈벡이나 이런 데를 갔다 와야 입국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최대 90일까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 값은요? 본인 부담. 그러면 이게 지금 취업하면 불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벌어다가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이 어렵고.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최근에 2017년까지는 문제 삼지 2018년이죠. 18년까지는 고려인 4세 중에 그 C3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한시적으로 체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그
지침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까? 법안이 발의된 걸로 기사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이제 재해동포법을 고쳐서 네. 이제 전부 다 뭐 3세, 4세 제한이 인위적이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을 전부 다 재해동포로 끌어안는 것이 맞는데 아직 그런 법안은 발의가 안 됐고요. 고려인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고려인님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별도 특별법으로 재해동포 비자를 주자, 그리고 영주권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골자 법안은 발의가 돼 있습니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뭐 비자 사기라든가 또 불법 취업을 하다 보니까 임금 체불 문제라든가 이런 연쇄적인 문제들이 맞습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산재를 당한 경우에 사실은 그 산재를 당해도 내가 불법이든 아니든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떠나면 남은 가족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리고 임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불법인 거는 사실 부차적인데 이분들 생각엔 어쨌든 그게 문제가 돼서 한국에 못 있게 될까봐 문제 제기 자체를 네.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주변에서는 어떤 문제를 또 보셨습니까? 이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가요?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3세 네. 법적으로 3세가 적용돼갖고 뭐 비자 H2로 들어와 있고, 근데 자녀는 학교 여기 같이 살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네. 4세라 비자가 안 나와요. 학교도 다녀야 되지만 근데 여기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가 없었죠. 지금 물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시적으로 뭐 조치를 취했지만 근데 법적으로는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부모도 여기 살아 계시고 네. 근데 자녀는 여기 머무를 수가 없고 그리고 계속 뭐 국경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비용도 깨지고 그런 거 실제로 좀 심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즈벡에 간다고 연고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런 청소년들의 경우는. 네 맞습니다. 고려인들은 그렇다면은 그 어떤 목적으로 입국을 합니까? 거주를 하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일까요? 아니면은 뭐 돈 벌어서 다시 본국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일까요? 여기서 이제 본국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네. 일단 대다수는 여기 한국 가서 돈을 좀 벌고 네. 다시 들어오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오는 거예요. 한국까지 왔는데 딱 1년 살고 2년 살고 보면 한국 살기 좋은 나라다. 뭐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고 네. 앞으로 여기 계속 좀 살았으면 살아볼까 뭐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일단 애초에는 목표가 그거죠. 가서 조금 돈 벌겠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장기 거주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 소 변호사님,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학업 문제, 직업 선택의 문제, 뭐 의료보험 문제 이런 게 이제 연쇄적으로 나오겠네요.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비전문 취업 E9 비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산업 연수생 제도에서 파생된 건데요. 그분들보다도 못하게 될 수 있는 게 그분들은 입국 목적이 취업에 한정돼서 대신에 취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이상은 없게 해주거든요. 뭐 의료보험도 네. 그렇고 등등 다 지원을 해주는데 대신에 이제 그분들도 4년 10개월까지만 있을 수 있는 제한이 있지만 네, 산업 연수생 비자. 네. 비전문 취업 비자. 비전문 취업 비자. 하여튼 근데 그런 비자는 최소한 취업은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이제 취업도 어렵고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 그런 제도적인 설계가 사실은 안 돼 있어요. 그냥 네. 알아서 직장도 이제 알선을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구해야 되고 임금을 못 받아도 말씀드린 대로 신고도 못 하니까 뭐 알아서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분들이랑 놓고 봐도 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학교 다닐 수 있습니까? 학교는 다닐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교까지는 그 큰 제한을 두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4세 중에 C3를 받아야 되는 분들 중에 만약에 대학을 가면은 네. 유학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D2나 D4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장학 제도가 전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달 생활비가 몇십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대학 등록금이 뭐 오죽이나 많이 올라서 네. 몇백만 원, 뭐 심지어 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한국어 장벽도 있고, 그래서 한국어가 된다 해도 돈 때문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까지 가서 유학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례는 거의 극히 드문 상황이죠. 네. 중고교는 그래도 받아주는 네, 거예요. 그래도 받아주긴 뭐 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의료보험은 일단 1차적으로 걸리는 이슈가 뭐냐면 여기 와서 90일 지나가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의료보험. 그전에는 뭐 사고 나든 뭐 사람 어떻게 되든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입이 안 되니까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거 사실 아플 때가 제일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특별법 내용 중에도 좀 담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반대가 심해서 안에서는 결국에 빠졌는데요. 이제 90일 말씀하신 건 이제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있어요. 의료보험은. 그래서 이제 지역 가입을 하려면 90일 이상 그 거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직장 가입은 90일 전에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이제 30일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은 안 해줍니다. 근데 아까 맞물리는 건데요. 단순 노무 이런 데 별 기술이 없으니까 일당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30일 이상 일할 수가 없잖아요. 정규직이 아니니까. 네. 그럼 결국엔 직장 가입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뭐 거네요.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기사를 제가 하나 찾았는데요. 2017년 9월에 손예부개니 씨, 이분은 고려인 3세인데 입국 40일 만에 이 손발이 좀 붓는 병에 걸렸다. 그래서 치료차 우즈벡 귀국길에 올랐다가 이제 버스 안에서 한국 그 버스 안에서 사망해서 고려인들이 합동 장례를 치러줬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안산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저도 접했던 소식이고요. 이게 해마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마다. 매년 이런 분들이 한두 번씩 나오는 겁니까? 몇 명씩 나오더라고요. 네. 뭐 꼭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갑자기 뭐 그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에 뭐 전혀 티가 안 나는데 갑자기 일을 하면은 뭔가 퍽 터지는 병. 그런 병 때문에 막 지금 치료비 없다 좀 도와주시오. 우리 지금 페북에서도 가끔 그런 내용들이 등재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열심히 뭐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좀 뭐 사람들이 후원금이나 기부금 좀 걷어주셨으면 뭐 그렇게 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의료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의료보험만 가입이 돼 있어도 상당 부분 뭐 죽지는 네.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손예부개니 씨는 3세니까 이른바 그 재외 동포 비자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분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이제 네. 그게 출입국 관리법에서 동포 비자, 그러니까 비자의 어떤 범위,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데요. 네. 건강보험은 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특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특례가 없다기보다 90일 거주 제한을 거쳐야지 재외동포라 해도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막혀서 재외동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네, 외국인과. 그렇다면 비자 문제라든가 의료보험 문제라든가 일단 비자 문제부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구분을 짓고 있고 경우마다 다 따로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고려인 본인께서도 가장 그래도 편하다고 생각하는 재외동포 비자를 고려인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한꺼번에 부여를 하고, 그리고 취업 범위 제한도 좀 완화를 해서 고려인에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는 방안을 도입해서라도 당장 이제 이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주자. 네. 네, 이런 방안이 현재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국적이든 영주권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당장의 체류는 좀 단일화해서 해결을 해주자. 네. 비자 문제만 해결이 돼도 거주의 어떤 곤란함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내가 당장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 어떻게 추방당하고 네. 쫓겨날지 모르는. 네. 뭐 어떻게 미래의 설계가 가능하고 하겠어요. 네. 고려인 입장에서는 비자 문제 어떻게 개선되기를 희망하세요? 일단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출신들이 약간 좀 불만 있죠. 왜냐? 우리 어떻게 보면 같은 코리안인데 네. 뭐 조선족도 아니고 뭐 제미나 제1동포도 아니고 같은 구소련 지역의 코리안인데 왜 그렇게 구분이 되느냐? 이거 차별당한 거 아니냐? 러시아 출신 고려인들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혜택보다도 거기는 방문 취업 비자 자체가 없고요. 네. 무조건 제외 동포 비자 나옵니다. 바로 인정을 해주는군요. 네. F4 비자를 줄 수 있도록. 네. 물론 거기도 3세까지만 인정되지만 그래도 비자는 무조건 제외 동포 비자만 나오고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거기는 주로 방문 취업 비자 나오고요. F4 비자 받으려면 무조건 대학교 나오는 사람만 받을 수 있거든요. 아, 현지에서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네네네. 그런 분들만 네. F4 비자를 준다. 예, 그리고 H2 비자라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한국 정부에서 매년 그 쿼트를 청하고 있거든요. 아, 이건 이제 방문 취업 비자. 네, 이거 쿼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연말이 될 때 딱 분석을 해갖고 그럼 내년이면 뭐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10,000명만 주자, 아니면 뭐 1,000명만 주자, 100명만 주자. 그건 정부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안하죠, 사람들이. 쿼터가 확 줄어버리면 네. 한국으로 오는 문호가 좁아지는 거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왜 아까 저 우즈벡 카자흐스탄에 불법 취업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차등을 둔다고 말씀하셨던 네, 네. 건가요? 네. 정부가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이제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네. 사석에서 물어봤는데 이제 통계치가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일 관심을 두는 거는 동포로 보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이제 외국인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는 그 원천적인 봉쇄를 하자,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자, 그런 일이 없도록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자, 이런 차원의 접근인 거죠. 기본 접근이 네네. 고려인은 동포가 아니라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외국 인력으로 보는 라는 거죠. 거군요. 외국 인력으로 네. 보는 거로군요. 네. 그 점이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근본이기도 하겠네요. 네. 네, 그게 맞습니다.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고려인들의 직업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광주 광역시 거주 성인 3,500명 중에 1,780명이 제조업, 1,600명이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이제 제조업, 일용직이 다였다는 거네요. 근데 안산이나 인천의 경우는 거의 다 그럼 일용직일까요? 공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려인들은 그 성향이 장시간 노동도 오케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그 노동 생산성이 좋다고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공장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심리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돈 벌어 왔으면 열심히 해라. 그래야 돈 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튼튼한 네, 분들이네요. 근면 성실 네. 이런 거. 이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주 6일 정도 근무를 보통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려인 행사를 한다 그러면 보통 주말에만 합니다. 평일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못 오시니까. 일을 해야 네, 되니까. 주 6일 내내 일하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 때문에 장기 취업도 안 되고 또 고급 직종에도 고급 직종을 갖기도 좀 어려운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여기도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고
또 뭐 인천이 있긴 한데, 근데 거기에 공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시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공장 다녀야 되는데 학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주말 그렇다고 해서 주말 학원도 없고 안 맞아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교육을 받을래야 받을 기회가 지금은 없는 거로군요. 네. 그래서 학원은 있긴 있습니다. 학원이라는 거는 민간 학원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민간도 열어준 있고 정부도 학원입니까? 있고요. 아, 러시아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러시아어로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네. 한국말로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요. 그런 데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언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고려인들의 직업, 네. 지금 현 상태에서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이 없어서 좀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데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조건에 있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열악한 상황으로 몰리는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소득 대체를 좀 해준다든지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지금 국가 이제 취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좀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현실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뭐 4세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될 건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장학제도나 뭐 그런 걸 좀 잘 도입을 해서 이분들이 좀 사회에 많이 나갈 수 있게 문호를 좀 열어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일 것 같습니다. 장학제도가 지금은 전무하다시피 한 건가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다문화 이분들이 이제 동포 장학제도는 없기 때문에 네. 다문화 장학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거든요. 다문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 지금 잠깐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럼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는 거는 이게 다문화- 법적으로는 이분들 외국인으로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은 한쪽은 한국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한국 네, 국적이어야 되는데 네. 고려인 분들은 이제 국적까지 따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다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끼리 아, 두 결혼을 분 다? 해서 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외국인들 부부인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후순위로 밀려서 뭐 이용할 수가 없죠. 그거 외에 뭐 이제 가정 형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뭐 구비 서류도 좀 까다롭고 네, 좀 쉽지 않지요. 네, 쉽지 네.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 고려인들을 동포로 보고 뭐 고려인 특별법 같은 게 통과가 된다면 이분들도 지금 탈북자나 다문화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로군요. 이제 한 번에 그렇게 되긴 어렵다고 봐서 지금 단계는 이제 체류 자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제 다문화나 탈북 지원은 이제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려인 특별법은 이제 외교부 소관 법률로 시작이 됐기도 했고요. 이제 국내 지원을 위해서는 이제 좀 소관부처도 변경이 필요하고 예산 네. 확보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는 그렇게 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일단 이제 체류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는 장학재단이라든가 네. 기타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제 재해동포 재단이 이제 법률 근거도 있고 네. 가장 이제 범위가 큰 재단인데 안타깝게도 그 재단도 이제 재해동포 재단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해동포의 범위를 국외 동포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네. 국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 할 수가 없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네네,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아직 할 할 수 방법이 없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수혜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 문제에 관한 그 관계 당국의 구체적인 움직임 혹시 있습니까? 이제 근데 재해동포 재단법이 이제 외교부 산하 법률입니다. 그래서 네. 외교부는 이제 항상 일관된 입장이 국내 사업은 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해결되긴 좀 어렵지 않나. 네. 소관부처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제 거버넌스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좀 공동 협력체 어떤 그런 기구를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군요. 예. 얽혀 있는 문제들도 네, 맞습니다. 많고, 네. 뭐 세상 만사가 단칼에 해결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데니스 김님, 고려인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장점, 단점 살아보니까 어떤 게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냥 우선적으로 네.
요즘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나라다 그렇게 네. 알려져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잘 사는 나라다. 그리고 여기 와보면 진짜 인프라나 시설이나 뭐 의료라든가 이런 의료 시설이나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뭐 대부분 고려인들은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언어적인 문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모르니까. 네. 이거 쉽게 말해서 뭐 뉴스도 못 보고 뭐 법이나 아무것도 못 읽고 신문도 못 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와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 모아갖고 뭐 나중에 우즈베키나 어디 카자흐스탄 가서 더 잘 살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군요. 네, 그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사회적으로. 그렇다면 고려인들은 한국을 조상의 나라, 모국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조상들이 상면은 다 그쪽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즈베키스탄이면 우즈베키스탄이고 러시아면 러시아고 그걸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고향은 거기다. 뭐 우즈벡이면 우즈벡이다. 왜냐? 뭐 나의 조상은 거기에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의 단점 어떤 게 보이시던가요? 단점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가끔 뭐 자별 네. 같은 거 받고 있죠. 물론 뭐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네. 그런 문제들이 있겠군요. 그렇다면은 고려인들이 한국에 바라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정부라든가 한국 사회, 한국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 제일 크게 봤을 때 일단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힘들게 그거를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어려움을 다 겪는데도 불구하고 다 극복하셨고 우리 그 조상들 덕분에 어느 정도 좀 잘 살아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 그룹은 그래도 한국은 우리 조상의 모국 네. 아니냐. 근데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를 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느냐. 왜 동포로 인정을 안 해주느냐. 네. 네.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 있죠. 당장 언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차적으로 교육부터, 네. 일차적으로 언어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 변호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출연 소감도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어디를 그냥 말하면 되나요? 네네, 정면을 보고 하셔도 되고 저보고 하셔도 되고. 올 한 해 이제 고려인 특별법을 관여하게 되면서 많은 고려인 만났고요. 이제 제도의 문제점도 파악을 하면서 이게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인 대회다 뭐다 이제 준비하면서 관심이 있다가 이제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회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좀 이제 신문 기사도 좀 뜸하고 너무 관심이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고요. 법률이라는 게 뭐 발의만 했다고 자동으로 통과되는 법률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고려인 관련해서 이제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의결이 돼야 되고 의결 과정도 험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시행령도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후속 작업이 쭉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이제 그 과정 내내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네, 좋은 네.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될 테니까요. 네, 모이면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데니스 김님은 오늘 출연 소감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제가 고린으로서 실제로 그 전에 88 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모르고 있었죠. 구소련에서. 네. 그 고린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로 지금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구소련 뭐 고린 인구가 지금 50만 명이면은 14% 15% 가까이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한국에. 아 그렇네요. 8만 명 네. 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네네네. 숫자네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그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많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제대로 좀 처리되면서 해결이 되면서 고려인들도 결국 동포 진짜 오리지널 동포 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박사님 하시는 것처럼 뭐 변호사님 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도 그렇게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있고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인들은 구한말부터 소련으로 건너가서 러시아로 건너가서 온갖 핍박을 견디면서 여전히 단오를 지내고 추석을 지내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민족 문화를 지켜온 우리 동포들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자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내야 되겠네요. 아, 제가 중간에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음 거, 그러니까 안산이나 이런데 고려인 커뮤니티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네. 네.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낭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